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최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실은 콜로퀴엄이라고 하면 집담회여서 약간 강연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학생들의 반응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학생들 반응 부분은 녹화가 끝난 이후에 추가로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빌리티스 패러다임과 관련된 학부 수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 학교에서 어떻게 이 수업을 개발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 피드백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유용하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주제를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업을 학부 수업에서 그다음에 학부 저학년 수업이거든요. 학부 저학년 수업에서 약간 제2의 뭔가 인문지리학 개론처럼 운영을 할 때 어떤 것들을 학생들에게 뭔가 배울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주제가 너무 방대하니까. 그 중에 그러면 어떤 개념들을 주입시킬 것인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이 수업을 다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의 목표를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할 텐데, 저의 수업의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고요. 수업을 어떤 순서대로 어떤 주제를 따라서 운영을 해왔는가에 대해서도 살짝 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런 주제로 이제 수업을 운영을 해왔는데 그거에 따라서 과제는 어떻게 내주고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살짝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우선 소개를 드리자면, 다양한 다양한 이동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관광이라고 사람들이 관광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관광지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주제에 뭔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랑 연구를 해왔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이랑 일을 할 때는 저는 공공외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에듀케이션과 관련해서는 어떤 문화와 문화의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왔고, 이런 식입니다. 이주를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뭔가 그러니까 이동성을 가진 사람들이 1과 3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왔고, 제가 지난 직장에서는 이제 그 문화유산에 대해서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문화유산이나 아니면 이렇게 여가도 마찬가지로 여가에 대해서 학부 수업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여가에 대한 주제도 조금 다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스 패러다임과 관련한 논문을 엄청 많이 쓰지는 않았으나, 지금 생각나는 최근 논문은 이 논문이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마카오에서 잠시 머무는 사람들, 아주 퍼머넌트 레지던트가 아닌, 아예 이주를 해온 사람들이 아닌 잠시 머무는 사람들이 고향에 아니면 원래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습관들을 그 목적지에서 얼마나 발현해 가면서 살고 있는가를 삶과 여가의 약간 밸런스를 생각을 해가면서 연구를 하였고, 그때 썼던 틀은 라이프스타일 모빌리티스를 이제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1과 3, 내가 고향에 있음, 고향에 내가 홈에 있고 홈에서 벗어나 있음의 그 밸런스가 어떤 식으로 다이나믹하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썼던 연구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수업의 목표, 그리고 생각해보죠. 여러분이 모빌리티스의 패러다임을 학부 수업에서 운영을 해서 가르치신다면 뭘 배웠으면 하실 것 같으세요? 이동성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같이 알아보자. 인간의 삶이. 그리고 다른 아이디어 있으세요? 모빌리티란 무엇인가? 모빌리티란 무엇인가? 그런 얘기 합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동성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렇죠. 모빌리티와 이모빌리티 함께 보는 이런 훈련을 시키기도 하죠. 제가 넘어가 볼까요? 다양한 주체를 우선 강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인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비인간에
어떤 사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어떻게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받는가 이런 것들 강조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스 이런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것이 막 무슨 그 학자들의 논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일상의 모빌리티 부분을 수업 이제 첫 부분에 되게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법론 측면에서 우리 그 학부 수업에서 보통은 뭐 양적 연구 방법론은 무엇이다, 뭐 질적 연구 방법론은 무엇이다, 아니면 요즘에는 빅데이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모바일 방법론에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여러 가지 방법론을 섞어서 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모바일 방법론에 대해서 상당히 그 수업 앞부분에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본 개념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 개념을 많이 이해를 하려고 하고 많이 적용을 하려고 하는 좀 패턴이 보이거든요. 그럼 어떤 개념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크레스웰을 잘 아실 텐데 크레스웰의 6가지 어떤 그 모빌리티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키워드 들 언급을 하죠. motive forces, 뭐 있을까요? velocity, 어떤 속도가 어떠한가, friction이 어떠한가, rhythm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컨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일상의 모빌리티에도 적용을 하려고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나중에 이따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빌리티즈와 함께 인모바일한 그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맞물린다라는 부분들도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동을 함으로써 어떤 다른 것들이 못 이동하게 되는가, 어떠한 이동은 에티컬한 좋은 이동으로 파악을 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어떠한 이동은 나쁜 이동으로 생각하게 되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염두에 두고 이제 수업을 짜게 됩니다. 무엇을 배우는지 어떤 순서로 이렇게 배우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 강의를 하는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모빌리티 패러다임에서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동을 넘어서는 뭐를 더 느끼고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왜 나는 모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모빌리티스에 대해서 다양한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첫 부분에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 동물,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고 사람과 함께 이동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이동이 갖는 함의, 그러니까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고, 그런 실천 현장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 이제 어떠한 자료를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방법론과도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동에 제약이 생기는 이유, 제약이 생기는 함, 이런 부분들은 되게 여러 측면에서 볼 수가 있죠. 형평성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고, 어떤 정치 부분에서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경관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부분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던 이제 마카오의 약간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세나도 광장의 사진인데요. 어떤 측면에서 모바일한 요소들을 찾을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죠. 모바일하고 인모바일한 요소들을 찾을 수 있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나도 광장 같은 경우에는 마카오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그 마카오 그 히스토릭 센터 오브 마카오라고 하는 마카오의 유네스코 유산 그 단지의 약간 중심에 있는 곳이고, 서울로 치면 약간 광화문 광장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래저래 중심가이고, 그러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관광객들이 먼저 갈 곳 하면 갈 곳 중에 하나로 이렇게 꼽히는 곳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관광객들이 되게 많이 보이네가 먼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보면 중심가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죠.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거든요. 그러면 관광객들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살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 보이지 않죠. 언제 잘 보이나? 밤에
잘 보이죠? 예. 이제 마카오 같은 경우는 이게 외국인 노동자도 많이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주민도 많은 곳이고. 그래서 뭐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마카오 출신의 중국계 주민들이 아주 많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히나 이주 노동자들이 밤에 많이 보인단 말이죠. 예. 이렇게 안 드러나는데 밤에 어떻게 보이는가 생각을 해보면, 예. 같이 술을 마시기도 하고 즐거운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전화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전화하는 거죠?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랑 전화를 하는 거죠. 왜 나와서 전화를 하죠? 다인실에서 사니까요. 네. 여러 명이서 같이 사니까. 네, 그럴 수 있죠. 네. 같이 사는 사람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네. 여러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중심가를 위주로 보게 된다면 특히나 관광객일 경우에는 그런데 약간 중심가에서 한 레이어 뒤로 물러나서 보면 같은 시간대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같이 모여서 밥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경과는 어떤 컨셉을 이용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또 할 수 있게 되죠. 우선은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주 노동자, 관광객들이 함께 섞여서 어떤 경관을 이루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 약간 복잡함이 얽혀 있는 공간으로서 한 번 더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그냥 관광지에 불과하거든요. 실제로 그냥 관광객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곳들도 뭐 그것 이상으로 뭔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볼보 트럭이 이제 4대가 수직으로 이렇게 쌓여서 이동을 하는 이동을 하는 이제 광고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광고를 찍을 때 왜 수평도 아니고 수직으로 트럭을 4대를 층층이 쌓아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게 하는가?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소설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영화 아니면 이런 광고들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영상들을 찾아서 그런 영상들이 갖고 있는 이동에 대한 아니면 비이동에 대한 의미를 좀 찾아봐라 라는 식으로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출국 심사, 입국 심사를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인데 어떤 키워드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모빌리티의 차이. 네. 힘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이동할 수 있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그러면 빨리 벨로시티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죠. 편하게 익스피리언스의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어떤 키워드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정치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피터 헤디의 모빌리티 이론을 아주 잘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모빌리티 인문학 총서를 많이 만들어 주셔서 가장 잘 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따가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저희가 책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모빌리티 이론의 원래 원서인 피터 헤디 모빌리티도 같이 보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잘 아시는 존 허리의 모빌리티 책도 병행해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지리학자들 측면에서 모빌리티 패러다임 어떻게 볼 수 있는가를 엿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팀 크레스웰 등이 쓴 이제 Geographies of Mobilities도 병행해서 살짝 아이디어를 좀 넣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 정의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미미셸 모빌리티 정의 이런 책들도 같이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인문학 총서 이런 식으로 넣어서 열심히 읽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열심히 읽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오역도 막 발견하고 오타도 발견하고 이것은 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딱 보면 이거 오타네요, 오역이네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함께 뭔가 지식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네. 우선은 이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언급을 한 다음에 일상의 모빌리티 이런 측면 이런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 개념에서는 이동이란 무엇인가, 모빌리티란 무엇인가, 모빌리티즈란 무엇인가. 그러면 기본적인 이동이라는 거는 공간적인 어떤 약간 격리 극복 이런 측면에서 되게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만 생각을 했을 때 한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의미, 재현 의미 아니면 그런 실천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랬을 때 아주 최근에 어떤 발표를 들으면서 혹시 그 모빌리티 지금 인문학 연구원에 그때 저희 학술대회 때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라고 제가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그러면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를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한 결과 그냥 육하 원칙 이런 거 생각해 보자.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이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나름대로 설명을 하기가 좀 수월하더라고요. 예. 그럼 언제 뭐 이런 측면, 어디서 이런 것들은 시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지리학에서는 시공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 시공간 스케일의 측면에서 과거에서 미래까지, 아니면 공간의 측면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예. 어떤 단위로 공간의 측면을 설명을 할 수가 있죠? 네, 다행히도 이제 크레스웰이 굉장히 많은 이제 그 문화지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디, 몸에서 시작해서 글로벌 스케일까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팀 크레스웰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모빌리티를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몸, 바디에서부터 글로벌한 스케일까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여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잘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에서 그냥 인간 중심의 이제 누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무엇이에 대해서, 뭐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요즘에 또 이슈가 되는 것들, 그런 무엇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미세먼지, 플라스틱 이런 거,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쓰레기의 이동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비인간들이나 물질 이런 것들의 이동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무엇이에 대해서 생각함으로써 무엇이 측면은 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존 어리의 모빌리티 책에도 나오기 때문에, 존 어리의 모빌리티 책에 나온 무엇이도 약간 받아들여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존 어리 이런 분들이 나열하게 되는, 특히나 누구를 살펴보면 난민, 일찍 은퇴한 사람들, 또 누가 있을까요? 무슨 스포츠 스타들 있잖아요. 스포츠 스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글로벌하게 모바일하단 말이에요. 그런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다양한 누가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일찍 은퇴한 사람들, 여피들 이런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도 어떤 지역적인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 그다음에 모빌리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빌리티와 이제 병행하여 부동성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에서 이제 누구를 설명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예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비즈니스 트래블 하는 사람들, 출장 가는 사람들. 근데 출장 가는 사람들이 사업가, 그러니까 오너가 있을 수도 있고, 인플로이, 그러니까 고용이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그런 출장이 갖고 있는 그 모빌리티 측면에서의 함의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왜 굳이 여러 이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출장을 다니는 사람들이어야 초점을 맞춰야 할까, 이 부분이에요. 어떤 출장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하이퍼 모빌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월화수목금 출장 가 있다가 토일에 잠시 쉬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일과
라이프, 일과 삶의 균형이 보통 다른 리듬을 갖고 있는 사람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사람들이랑 다를 텐데, 그러면 그렇게 다른 리듬을 갖고 있는 함의는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아까 제가 제 논문과도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일과 여가가 약간 뭉그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일인가, 비즈니스 트래블의 그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수속을 하고 라운지에서 쉬다가 비행기를 타고 예를 들어서 목적지에 갔을 때 그럼 어디부터 일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네, 그 일찍 은퇴한 사람들 뭐 이런 그런 부류가 어리의 모빌리티에 나오는데, 은퇴한 사람들에 대해서 점점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게 점점 은퇴한 사람들이 많아질 거잖아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그러면 얼마나 이제 다양한 측면의 은퇴한 사람들의 모빌리티가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크루즈선에서 은퇴하는 사람들이죠. 예. 은퇴한 후에 왜 그냥 왜 집에서 뭔가 은퇴 후에 집을 장만해서 뭐 전원주택을 장만해서 거기에 눌러 앉지 않고 왜 크루즈선에서 이동을 계속하면서 지내게 되는가. 네, 여행에 대한 욕구도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가성비가 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도 해주거든요. 네, 뉴욕에 무슨 그 월세 굉장히 비싼 집에 사느니 크루즈선에서 계속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는 것이 더 싸게 쌀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죠. 이렇게 이제 다른 나라들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이제 특히나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스노우버즈라는 키워드는 많이 사용해 왔거든요. 미국 캐나다의 맥락에서. 여름에는 미국 뭐 북부 캐나다에 있는 집에 있다가 이제 겨울이 되면 미국 남부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뭐 멕시코까지 이렇게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세카놈에서 살게 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스노우버즈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중국에서도 요즘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나오겠지만, 중국의 홍은야오라고, 중국의 스노우버즈의 사례들이라든지 아니면 세카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약간 은퇴하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동적인 함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보통 생각하기로는 그런 식으로 집이 뭐 별장까지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들이면 돈이 많고 굉장히 풍족하게 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약간 프리퀄리티가 있을 수 있다. 약간 불안정함이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측면의 그러니까 사회적인 압박의 가족 단위에서의 압박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손자, 손녀 돌보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함에 있어서 그냥 마냥 편하지만 않고 어떤 이 챌린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은퇴 후에 특히나 사람들에 만약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고, 특히나 코로나19에 이런 이동이 많이 멈췄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은퇴 후에 이렇게 이동을 해왔던 사람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다른 패턴을 보이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인간을 넘어서, 아까 누가 이제 연장선인데, 인간을 넘어서 어떤 것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가. 한 가지 사례는 이제 의료 폐기물들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종류의 의료 폐기물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동을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특히나 물질의 이동을 이야기를 할 때는 사람의 이동은 도리어 이제 눈에 잘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물질의 이동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무시하고 있는 이동도 다시 주시해서 좀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함의를 많이 주고자 합니다. 네, 플라스틱의 이동에 대해서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 측면의 플라스틱의 이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타들이 사막에서 플라스틱을 먹어서 이제 죽은 후에
보니 이제 해부를 해서 보니 위에서 플라스틱 덩어리가 발견된 것들이거든요. 고분자 위석이라고 하여.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어떤 그 동물의 몸체 안에서 이제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그 동물의 몸을 따라서 이동을 하다가 동물이 죽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견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플라스틱의 이동의 여러 측면들을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요. 어떤 이동이 갖고 있는 가치 판단, 가치 부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것들이 좋은 이동이고 어떤 것들이 나쁜 이동인가. 이것의 사례는 이제 그 클라이밋 액티비스트들이 이제 환경운동가들 같은 경우에 그 비행기로 이동을 하지 않고 이제 열차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런 것들을 그 환경 보호를 체화하게 된다라는 이런 사례. 어떤 것들 그래서 약간 가치 부여를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비행기를 이용한 그 이동은 약간 덜 에티컬한 이동이고, 그렇지 열차를 이용한 이동은 더 에티컬한 이동이다라는 가치 부여가 실제로 이제 행동에 옮김으로써 체화하는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게 되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몽골 제국의 어떤 확장에 따라서 만두가 어떤 식으로 전파하는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함의를 이야기를 할 때 학생들과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만두. 그래서 한국에 이제 만두 이렇게 돼 있죠. 라비올리 이런 거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그죠? 모든 것을 이동하고 뭐 작물도 다 이동하고 원재료도 이동하고 완성품도 이동한다. 그런 예시로다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인간이 이동한 어떤 흔적이 음식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동과 어떤 재료의 이동 이런 것들이 함께 간다. 또 다른 가장 쉬운 사례 중에 하나 콜롬비안 익스체인지 같은 것도 그렇죠. 네. 근데 무슨 얘기도 하냐면 이런 음식과 관련된 이동은 이거는 이제 지리 교육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논문으로 쓰시기도 하거든요. 이런 이제 어떤 식품들의 그 라벨을 보면서 어떤 그 재료들이 어디에서 그 원산지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파악을 함으로써 이렇게 지금 그 정지해 있는 음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알고 보면 굉장히 많은 이동이 여러 재료들이 막 글로벌하게 이동을 한 그 결과물로서 합쳐진 산물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래서 어떤 음식들을 이런 이제 음식들을 보게 하면서 이런 그 재료들이 그 성분들이 어디에서 왔구나라는 것들을 파악하기도 하고요. 그럼 푸드 마일리지 네? 푸드 마일리지. 네? 멀리서 오면 올수록. 그 마일리지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일상의 모빌리티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개념, 기본 개념 아니면 이제 어떤 식으로 봐야 하는가의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누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일상에서 모빌리티를 이해하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 일상에서 우선 출발해서 모빌리티를 여러 가지 측면의 모빌리티를 이해하자라고 이제 장려를 하게 되는데, 가장 이제 쉬운 예 중에 하나가 이런 예거든요. 지금 논문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 이거 어떤 소설과 관련된 것일까요? 네, 막 경성우체국, 조선은행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21세기 소설은 아닙니다. 네, 무엇이? 네,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의 어떤 일상의 모빌리티의 서술에 대해서도 이제 일상에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어떤 자극을 받아서 내가 어떤 것들을 어떤 그 매체를 이용해서
연상을 하게 되고 무엇을 연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 거 무엇을 회상한다거나 어떤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체계적으로 뭔가 분석을 할 수 있는 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일상에 대한 서술뿐만 아니고 어떤 문학 작품에서도 어떤 모빌리티에 대한 서술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어떤 틀을 가지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문학 작품뿐만 아니고 실은 학술 논문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사례는 이제 그 서버반 시드니 호주의 시드니의 그 서버반 지역에 이주한 그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제 일상의 모빌리티 서술 부분들이 나타나는 이제 논문인데 그 중에 이제 한국 사람의 사례도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주를 했을 때 그러면 이주한 사람의 처음 정착했을 때 약간 일상에 아니면 정착했을 때 어떤 삶에 대한 그런 모빌리티적인 측면, 집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교회 네트워크를 이용한다거나 경제적인, 사회적인 자본이 어떤 식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작용을 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뿐 아니고 이런 이야기뿐 아니고 이런 이제 이주민들이 시드니 같은 이제 그 이주 목적지에 그 생활에서 일상의 모빌리티 어떤 실천을 할 때 오감 등등을 이용하여 이제 환경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 환경 인식하게 되는 환경 중에 어떤 요소를 통해서 고향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 마켓에서 김치 냄새를 맡으면서 고향을 약간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다면 그런 어떠한 측면에서 약간 홈과 어웨이의 그런 요소들이 약간 맞물리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게 하는 그런 연습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의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모빌리티 인문학 총서에서 나온 책들에서도 가끔 이제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져와서 이런 학자들이 일상을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러한 개념을 활용하여 이런 요소들을 그런 일상의 모빌리티의 서술에서 뽑아낼 수 있다라는 예를 던져주면 학생들이 실제로 일상의 모빌리티를 서술해서 한번 분석을 해봐라라고 했을 때 그런 요소들을 잘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합니다. 모바일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바일 방법론이 있을 수 있는데 일상의 모빌리티를 서술하고 분석을 할 때 이런 모바일 방법론 쓸 수 있다라고 학기 초에 약간 던져줍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약간 획기적으로 보이는 것들 중에 하나는 실제로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 그런 현장들을 어떤 웹캠이나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찍고 그런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가에 대해서 그 이동을 하는 주체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를 어떤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가의 그런 이슈인데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하죠? 근데 어떤 경우는 뭐 스마트폰이나 어떤 웹캠이래 스마트폰이나 캠코더로 실제로 이동하는 모습을 그게 꼭 캠코더가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뭔가 몸에 장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카메라들 있잖아요. 뭐 안경에 장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아이 트래커도 쓸 수 있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어떤 환경을 어떤 식으로 감지를 하는가가 실제로 녹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녹화를 하면서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를 나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를 걸어가면서 스스로 이야기를 하게 함으로써 그 현장에 대해서 현장의 어떤 이동에 대해서 그 이동하는 주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시간으로 녹화하게 할 수도 있죠. 또 한 가지는 이런 사례일 수 있는데 우선은 이동하는 상황을 녹화를 하고 연구자랑 이제 이동하는 주체가 함께 그 녹화한 내용을 보면서 이때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이동하셨습니까? 이때 이렇게 중간에 멈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회상을 하게 하면서 이런 이동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이 이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약간 끌어내는 이런 기법도 쓸 수 있는데 이런 다양한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또 학생들이 반영해서 적용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이제 이동의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평적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회기역을 이용하는 어떤 지하철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승차위원을 일했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언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공평하고 언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공평하냐 이야기를 하면서 뭐 혼잡 시간대에 뭔가 돈을 뭔가 더 내게 하는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중간에 언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수직적 형평성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주면, 그래서 교통약자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건국대 주변에 그런 수직적 형평성에 관련한 어떤 교통약자 이슈에 대한 이제 사례가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경희대 주변이 노인 보행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경희대 주변에 이제 교통약자와 관련된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들어주면 더 와닿을 수 있죠. 회기역에 이제 휠체어 리프트 사고도 있었고요. 어느 정도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준 후에 이제 어떤 이동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언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동이 갖는 의미, 그러니까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이제 정주주의, 유목주의 이런 이야기로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냥 어디에 정착해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인식이 되는가, 어떤 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좋다고 인식이 되는가, 더 바람직하거나 혹은 도덕적이라고 인식이 되는가, 그렇다면 왜 그런가, 그랬을 때 생기는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이동이 갖고 있는 의미 이야기를 할 때 또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젤렌스키처럼 이제 어떤 집단이 갖고 있는 이동에 대한 의미일 수도 있어요. 예.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맥락에서 미국 사람들이 되게 계속 이동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왔을까? 되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네, 전통적인 어떤 이동에 대해서 뭔가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네, 과거를 보러 먼 길을 간다거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장돌뱅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돌뱅이의 이동 이런 것들이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무시되어 왔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그러면 현대사회에 갖고 있는 함의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 예, 관광 루트의 어떤 관광지 개발, 관광 루트 개발에 갖고 있는 함의가 있을 수도 있다 등등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교통수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동물 교통수단이 있을 수 있고, 뭐 버스도 있을 수 있고,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동물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차마고도 같은 이야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코끼리의 이동 이런 이야기도 해줘요.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미얀마에서 살고 있는 코끼리가 태국으로 강제로 끌려와서 관광 목적으로 쓰인다거나 이런 식의 예를 들어줄 수 있을 것이고요. 이거는 무슨 예일까요? 이거 뭐일까요? 네, 여기 답이 나와 있는데. 네, 낙타거든요. 그러면 낙타 우리 보통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막지대에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왜 뜬금없이 호주에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이제 동물의 이동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인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구나. 예, 그러면 인공적인 목적으로 사람의 어떤 사람이 원해서 일부러 동물이 이동을 했을 때 그런 이동 가치가 없어지게 된다면 이제 야생으로 팽개쳐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해주고요. 어떤 지하철 같은 이제 대중교통 수단에서 이동을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익스피리언스의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그냥 사람들 뭔가 지하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낑겨서 지하철 타는 것을 많이 생각하지만 지하철에서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익스피리언스를 함으로써 심지어는 지하철에서 소설도 쓸 수 있다. 예, 이런 이야기도 해주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 자동차의 어떤 그 자동차만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는데 사회적 비용이 그러니까 매연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교통수단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도로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또 어떤 마이크로모빌리티 아니면 자전거, 도보에 비해서 좀 더 에티컬하게 안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자동차 많이 가져다 주는 어떤 그 느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좋은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탐으로써 약간 외부와 격리되어서 나만의 약간 공간을 갖는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 예, 그 자동차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이동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이동을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의 자동차 운전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무슨 행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안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이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지금 1980년대 많은 분들이 사셨겠지만, 그때 이제 과외가, 사교육이, 제한이 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차 안에서도 과외를 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와 관련된 항공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아까 말씀드린 뭔가 출국 심사에서의 프릭션이 어떤 권력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되게 많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차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어떤 그 시설로서의 공항에 대해서, 그러면 공항의 어떤 입지뿐만 아니고 공항 내부의 시설이 가져다 주는 어떤 공간적인 함이,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모빌리티 패러다임에서 자주 나오는 예 중에 하나인데, 공항을 공항을 구조적으로 이제 파악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은 스테리하고 스테리하지 않다, 어떤 부분들은 뭐 플로우가 있고 어떤 부분들은 정체되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항공 모빌리티가 어떤 국적이나 애국심과 연결되어서 홍보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이미지 형성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게 되고, 하이퍼 모빌리티를 약간 견인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이제 자주 보게 되는 사례 중에 하나는 영국의 집값이 런던 같은 데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영국에서 스페인으로 출퇴근을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살면서 저가항공사를 이용해서 영국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더 싸게 먹히니까 그렇기도 하는 약간 하이퍼모바일한 사람들의 사례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의 국경이 열려 있었을 때는 중국 월화수 한국, 목금토일 중국 이런 식으로 자주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이퍼모빌리티를 약간 견인할 수 있는 요소로서 항공모빌리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정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어떤 권력 때문에 어떤 것들이 이동을 할 수 있게 되고 못하게 되는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움직임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함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까 저희 퀴즈에서 말씀드렸던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문에 자동차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쉽게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슈퍼돔에 머물면서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다라는 그런 약간 불평등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어떤 특정한 모빌리티, 어떤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것에 저항을 하게 된다면
그 어떤 대안적인 모빌리티, 특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크리티컬 매스인데, 그러니까 자동차 모빌리티에 반하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더 많이 타게 해야 한다.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를 좀 더 구축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나와서 이동을 하게 되는 이런 그런 모빌리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마찬가지 약간 비슷한데 여러 측면에서 저항 모빌리티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지 이거는 이제 환경 보호와 관련된 부분 그 모빌리티죠. 아까 말씀드린 다이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금에서도 우크라이나 그 침공과 관련해서 이런 키워드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다이인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이인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식의 그 몸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데 왜 굳이 다이인이냐라는 이야기도 하게 되고요. 이주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냥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지에서 이주 출발지에서 목적지가 생각보다 쉽게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최종 목적지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좋은 이주이고 어떤 것들은 나쁜 이주인가, 어떤 것들은 장려되는 이주이고 어떤 것들은 장려되지 않는 이주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아니면 정부 혹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규정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냥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나 이 목적지로 갈래 해서 쉽게 이동하게 되는 것들이 아니고, 어떤 이제 가게 되는 원래 살고 있었던 국가의 정부 아니면 권력과 그 목적지의 그 정부 권력이 어느 정도 이게 합이 맞아야 이게 어느 이제 목적지로 이동을 하는 게 이주를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그런 메커니즘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 사람들한테 호주로 쉽게 이주를 해라라고 장려하는 포스터 이런 것들 많이 볼 수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기에 따라서 이제 많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제 사람들의 종류, 특히나 어떤 어떤 직종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어떤 국가가 어떤 측면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떠한 다른 그 정책을 쓰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생각보다 많이 조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이주를 한 결과 나타나는 경관들, 트랜스로컬리티와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사례이죠. 이주 목적지로 어떤 사람들이 갔을 때, 그러면 이주 목적지에 있는 어떤 문화들을 100% 받아들이게 되는 것들이 아니고, 그런 이주 목적지에서 어떤 고향에서 고향에서 이렇게 발현되었던 어떤 것들을 그 목적지에서 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이주자들이 홍콩에 이제 일요일마다 이래서 중심가에서 만나면서 필리핀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보이고 필리핀 음식을 먹고 필리핀과 관련된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원래 이제 월화수목금토에는 굉장히 홍콩적이었던 이런 경관이 일요일에 일시적으로 리틀 마닐라처럼 필리핀적인 경관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트랜스로컬한 경관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경관적으로 이주가 갖고 있는 함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주와 관련해서 또 볼 수 있는 되게 쉬운 사례 중에 하나는 어떤 국가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이동을 할 수 있는가, 이주를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유연한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데,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데, 두 국가, 세 국가 이상의 시민권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이 갖고 있는 함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게 됩니다. 관광과 관련해서는 이제 김주락 박사님께서 많이 이제 공유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관광객이 그냥 로컬에 있는 레지던트, 지역 주민과 관광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고, 관광 어떤 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람과 그런 것들을 이제 컨슈머라고 관광 어떤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그런 약간 다이나믹한 관광의 측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과제를 어떻게 줄 것인가 생각을 해봅시다. 네, 2020년에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4번, 이제 기말 과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줄 수 있었는데요. 아까 저의 이제 수업의 흐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기본 개념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일상의 모빌리티에서 대해서 알려줬거든요. 그러면, 네,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빌리티, 이런 것들을, 기본 개념 아니면 기본 어떤 접근법을 활용해서 한번 스스로 분석을 해봐라. 라는 식으로 과제를 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에는 약간 형평성에 대한 언급을 아까 했던 걸 기억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런 사회적 배제가 어떤 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영상을 보게 하고, 이제 내가 일상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내용과 수업에서 언급한 내용과 약간 버무려서 에세이를 쓰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이 갖는 어떤 그 의미 부분과 관련해서 뭐 소설일 수도 있고 영상일 수도 있고 영화 광고일 수도 있는데, 그런 그 영상에서 어떤 특정한 이동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그런 이동이 갖고 있는 의미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가를 분석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 인문학 지금 총서에서 많이 언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모바일 라이브스 포럼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 마무리된, 끝난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제 내용도 있는데, 끝난 프로젝트 중에서 선택을 하여 이제 수업에서 배운 것과 버무려서 보고서를 쓰게 하기도 합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모빌리티 인문학 총서를 잘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모빌리티 인문학 총서에 있는 중에 그 한 책을 골라서 그 서평을 쓰게 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에 따라서 이제 다른 책을 선택을 하겠죠. 자신이 이제 원하는 관심사에 따라서. 그래서 서평을 쓰게 해서 서평은 제가 받고, 서평에 대한 개인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해서 발표를 하게 해서 패들렛에다가 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각각 학생들이 그 책의 그 서평과 관련된 발표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학생들이 코멘트를 하거나 저도 이제 코멘트를 하고, 그 발표에 대해서 이제 발표한 학생이 또 코멘트를 함으로써 약간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기말 과제 같은 경우에는 모빌리티스 학술지 있죠. 학술지에 이제 출판된 논문 중에 원하는 논문 한 편을 선택을 해서, 그 논문의 이제 주요 내용을 요약을 하고 수업 내용이랑 버무리고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노빌리티스 그 학술지에 나온 논문이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래저래 학생들이 잘 소화를 해서 이 정도 과제는 학부 2학년이 대부분, 수강생의 대부분인데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